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쌤 박재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월 16일 아셈 회의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보건 인력을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 에볼라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대한민국에도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죠. 정부는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선발대를 파견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며 지난 10월 24일부터 파견 인력 공모도 시작을 했습니다. 정부는 서아프리카의 보건의료 인력을 파견하기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물론 의사들 사이에서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히포크라테스는 에볼라 특집으로 진행됩니다. 자, 이번 에볼라 특집 방송은 청년의사 라디오의 또 다른 의학 예능 프로그램인 나는 의사다에도 동시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나의사 MC 양강우입니다. 청년의사신문 편집국장인데요. 우리 언제서부터 예능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원래부터 의학 예능 프로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양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김종엽입니다. 나의사에서는 깜신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오프닝이 참 무겁고 좋습니다. 예, 나의사랑은 좀 분위기가 다르네요. 제작진한테 들어보니까 컨셉이 손석희 앵커라고 하던데 글쎄요, 전 잘 못 느꼈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비슷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무슨 의사협회 회장 선거인가 토론회 나가서 좀 사회를 보고 할 때, 의료계의 손석희. 누가 그런가 도대체? 이런 댓글이 한번 달린 적이 있는데, 전 의료계의 손석희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의료계의 신동엽? 그런 걸 원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하반신 토크를 하세요. 하반신 토크. 그러게요. 예. 자, 어쨌든 오늘 특집 방송 편성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긴급 편성됐다죠? 네, 중요하고 긴급한 이슈가 있어가지고요. 하긴 요즘 두세 명만 모이면 에볼라 바이러스 얘기를 합니다. 네. 뭐 박쌤이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의료진을 에볼라 유행 지역인 서아프리카에 파견 보내기로 했으니까 뭐 이제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닌 거죠. 네, 그 때문에 에볼라에 대한 공포감이 대단합니다. 뭐 치사율이 90%다, 뭐 50%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두려워할 만하죠. 자, 하지만 공포감이 우리의 시야를 가려서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히구라와 나이사가 특집 방송 준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에볼라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보고 서아프리카 현지에 의료진을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님이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갑입니다. 네, 청취자분들께 이재갑 교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하시고 의학 박사시네요. 내과 전문이시고 현재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분과장 그리고 병원의 감염관리실장을 맡고 계십니다. 전문 진료 분야로는 뭐 감염 질환하고 예방 접종, 여행자 의학 등등등 많으시고요. 특히 이제 오늘 저희가 모신 게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산하에 신종 감염병 대응 TFT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 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에볼라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이다. 뭐 이렇게 본인이 한숨을 쉬시는데 네, 그래서 모셨습니다. 자, 우리 이 선생님한테는 특이한 경력이 있습니다. 국제협력의사로 카자흐스탄에서 일을 하신 경력이 있네요. 예, 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갔었고요. 이게 군대 대신 가는 거죠? 네, 군대 대신에 이제 코이카라고 하시면 더 잘할 텐데요. 코이카에 이제 군대 대신에 국제협력의사로 파견돼서 현지에서 이제 환자들 진료하고 왔습니다. 저는 사실은 외국이라서 이제 제가 또 감염내과를 전공을 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좀 감염병을 많이 볼 줄 알았더니 거긴 감염병이 별로 없더라고요. 카자흐스탄이 1인당 GDP가 얼마나 되는 나라죠? 그렇게 가난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는 5,000불 정도 됐었어요, 이미. 그때 이제 막 석유가 막 올라갈 때. 그래서 넘쳐나는 돈을 주체 못해서, 그날 거기서도 한국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대박을 터뜨린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진료 전문 분야의 여행자 의학이라고 써있네요. 이게 어떤 건가요?
이제 해외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오시면, 그러니까 어떤 이제 지역에 따라서 뭐 말라리아 예방이 필요한 말라리아 예방. 풍토병? 예, 처방해드리고 또 예방접종 필요하면 예방접종 먼저 놔드리는 이제 그런 상담을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럼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은 뭐 에볼라도 그렇지만 질병의 어떤 국제적인 이동 네.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도 연구도 하시고 그러겠네요. 저는 그쪽에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인플루엔자 전공을 하고 있어서 네. 신종플루 이후로 이제 인플루엔자 전공에서 그런 부분도 전공을 하지만 국제 관계 쪽에 대해 관심은 많은데 많이 못했지만 최근에 가끔은 이제 코이카 쪽에서 뭐 아프리카 지역의 NGO 단체들이 의료 사업하는 거 평가해달라고 하면 가끔 가고 그러긴 합니다. 불명열도 또 전문 분야세요? 불명열은 네, 이것도 좀 그냥 어차피 감염내과 의사의 모든 전공에 다 불명열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미상열이라고 보통 진단코드를 넣으시는데, 그러니까 열의 원인이 명확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계속 고민해서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지만 사실 감염내과 의사는 대학병원에서 모든 의사들의 최후의 보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환자가 열이 나는데 해결이 안 된다. 그럼 마지막 순간에 감염내과에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네. 대학병원에 꼭 있어야 되는 과가 하나 있다면, 감염내과? 이비인후과 아니었어?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면 저야 고마운데. 제가 불명열로 입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원인을 찾아가지고. 됐고. 많이 먹고. 자, 에볼라 바이러스 얘기합시다. 네. 우리 집 애들도 자꾸 물어봐요. 이거 감염되지 않으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즘에 정말 에볼라 공포가 확산되다 보니까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별걸 다 팔더라고요. 마스크에 에볼라 소독수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그래요? 마스크가 주가가 좀 뛰었다. 만드는 회사가 주가가 좀 뛰었다. 이런 소식은 좀 들었어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의사한테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좀 민망하긴 한데 청취자분들 위해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다는 에볼라 소독수 이거 효과 있나요? 사실은 이제 염소계 소독제더라고요. 근데 염소계 소독제가 저희들 병원에서 그 침대 같은 거에 이제 환자들 퇴원하고 나면 닦는 그런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뭐 바이러스나 세균 다 죽어요. 죽기는요. 근데 뭐 그거 일반적인 얘기지 에볼라 직접 갖다 주면은 그 주변에서 이렇게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장사하는 분들은 대단한 거. 전 몰랐어요. 이런 거 팔고 있는 거. 얼마에 팔아요? 그건 안 받고. 염소값이겠죠. 거기에 마케팅 비용이 포함됐을 겁니다. 자,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부터 알아봅시다. 이게 지금 소독수를 살 때가 아니고 이거 공부를 할 때예요. 그렇죠. 국민들이. 네, 에볼라 바이러스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놈이고 여기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거기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처음 발견된 해가 1976년이었고요. 그다음에 에볼라는 사실은 이제 자일에 지금은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에 있는 강의 이름입니다. 76년도에 이제 발견됐을 당시에도 이제 출혈 형태로 나타나서 당시에 이제 아웃브레이크가 한 번 있었었고 사실 올해 이렇게 이렇게 환자가 많이 늘어나기 전까지도 한 2,000여 명 발생해서 1,000여 명이 사망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 4년 간격으로 뭐 우간다라든지 콩고 민주공화국이라든지 수단이라든지 뭐 이런 국가에서 계속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관심을 이제 끌지 못했던 것들은 그 당시에 계속 그런 국가들이 내전 상태였거나 아니면은 뭐 식민지 상태였던 국가들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어서 서구 쪽으로 전파된 사례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일부 지역에서 집단으로 발병했다가 그냥 수그러드는 패턴으로 갔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런 바이러스가 있더라 정도만 알려지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미 들었던 사람들이 뭐 영화라서 아웃브레이크나 에볼라라는 영화의 이제 모티브가 됐었던 바이러스기는 합니다. 76년에 발견됐으면은 꽤 벌써 거의 40년 가까이 그렇죠, 됐는데 그렇죠. 그동안은 그렇게까지 세상을 시끄럽게 하지 않았는데 올해 유난히 시끄럽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전까지는 이제 아프리카 자체도 인구 밀도가 좀 많지 않은 데서 발생을 해서 환자가 좀 이상하게 열이 난다 그래서 병원에 왔다가 병원을 한번 쑥대밭을 이렇게 만드는 패턴에 이제 발병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이 여러 명 죽고 막 이런 패턴이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처음에 2013년 12월에 첫 아이가 이제 2세짜리 아이가 첫 진단된 걸로 돼 있는데 그 집이 가족이 또 많았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걸리고 입원하면서 그쪽에 병원에 퍼뜨리고 거기는 인구 밀도가 좀 높은 동네였는데 그나마 좀 국경지대였거든요. 이제 기니의 국경지대였는데 그러면서 자기 가족들에 퍼지면서 그 가족의 일부가 또 친인척들이 이제 라이베리아로 좀 넘어가고 그다음에 일부가 이제 또 다른 지역에 넘어가면서 교통의 요지에서 처음 시작했다. 그렇게 되면서 퍼뜨리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초기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병원에 이제 에볼라 환자들이 이제 여러 군데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프리카 병원들에 그냥 뭐 없으니까 이런 방제나 이런 걸 못하니까 의사들이 또 많이 걸리고 간호사들이 많이 걸리면서 주변에 있는 자기 가족들한테 퍼뜨리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걷잡을 수 없이 특히 이번에 같은 경우에 라이베리아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 지역으로 수도 쪽으로 이제 밀려 들어가면서 이제 그쪽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이제 몬로비아라 그래서 그런 쪽에서 발생한 게 조금 더 환자 수가 많아지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자체가 변형됐는지에 대해서는 유전적 이제 그런 것들을 조사했더니 많이 변형은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이레 타입, 그러니까 수단 타입, 자이레 타입 이렇게 있긴 있는데 자이레 타입이긴 한데 그러니까 어떤 전파성 정도가 늘어난다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인구 밀도가 좀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면서 집중적으로 퍼져서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야, 그 얘기 들으니까 더 무섭다. 우리 진짜 서구 사회나 우리나라 같이 인구 밀도가 훨씬 더 높은데 들어오면은 더 많이 퍼질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4,000명이 아니라 뭐 10,000명, 뭐 몇만 명 사망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제 뉴욕에서 환자 명이 발생했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심각한 게 전달을 해주는 것 자체도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그 환자가 이제 초기에 진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퍼뜨리고 다니게 되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근데 그게 이제 뭐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들인데. 네. 근데 이제 다만 서구 지역 같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역 시스템이라든지 또 환자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주 막 강범위에 퍼질 거라 생각은 사실은 안 들고요. 또 아프리카에서 강범위에 퍼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병원 자체에 격리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없어요. 격리가 안 되는. 격리가 안 됐고 초기에. 그리고 의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역복조차도 제대로 보급이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환자의 중환자 치료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하다 보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었는데 중환자 치료 자체를 할 수 있는 뭐 인공호흡기라든지 뭐 특별한 뭐 치료제가 아니더라도 뭐 수혈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수액 공급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물량이 전혀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진짜 환자가 병원에 오면 그냥 수용하는 입장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초기 진화를 막을 수 있는데 실패했던.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의료 상황이 그만큼 너무 열악했다는 것도 이제 강범위 확산의 주된 원인입니다. 네. 증상은 아주 뭐 특별한 증상은 없어요. 그냥 뭐 감기, 배탈 뭐 이런 느낌이 있던데요. 그쵸, 예. 네. 초기 증상 설명도 좀. 초기 3, 4일 정도 이제 열나고 근육통 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설사한다든지 구토한다든지 이런 증상으로 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 생각해 보면 그냥 장염 증상이 아닐까 정도 생각할 수 있는 바이러스 질환들이 대부분 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에서 첫 환자 덩컨 같은 경우도 응급실 왔을 때 열나고 그냥 배 아프고 설사한다 그러니까 라이베리아 갔다 왔던 사실이 의사도 전달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간호사는 이제 써놨는데 그 전달이 EMR 자체 전달이 잘못돼가지고 안 되면서 의사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냥 장염인가 보다. 그냥 암모병 감기인가 보네 항생제하고 주고 보냈다가 그러면서 이제 일이 커진 거였거든요. 역시 의사는 의무 기록을 열심히 봐야 돼요. 예. 네. JCI 통과하지 않은 병원이 라이베리아에 갔다 왔다 그러면 텍사스 보건장로병원이 사실 병상도 크고요. 그 지역에서는 거의 종주병원에 해당되는 그런 병원이어서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되게 존경을 많이 받는 착한 일도 많이 하는 그런 병원인데 이번 기회로 완전히 위상이 바닥까지 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도 내리겠다, 뭐 그래서 의료진 자체를 거기 뭐 다 격리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했었는데 뭐 그렇긴 하긴 했었는데요. 근데 실제로 또 막상 두 번째 환자 간호사 발생했을 땐 두 번째 환자 에모리 대학으로 또 보냈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서 환자가 발생했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치료 못하는 상황까지 빠지는. 그러니까 미국 사회 내에서 의료계 내에서도 못 믿겠다고 생각을 받는 꼴이 돼버리니까 정말 존경받는 병원이 한 순간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 금방입니다. 뉴욕에서 발생한 오늘 뉴스에 나왔죠. 네, 뉴욕에서 발생한 에볼라는 그 사람이 의사였다라고. 네, 지금 보고되기는 이제 국경 없는 의사의 소속이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좀 발병이 미국에서 한 20일, 귀국한 20일이 넘었는데 열이 나서 좀 잠복기가 좀 정말 최장 잠복기를 띈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잠복기가 21일까지라고 21일인데. 길면 21일인데 3주. 그 의사는 아마 21일 정도 된 거로. 그러니까 근데 좀 기사마다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 뭐 귀국한 2, 3일 만에 그랬다는 기사도 있고 미국에서 뭐 20일 지냈다는 기사도 있는데 좀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3주 전에 이제 발병을 했고 고열이 나서 일단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에볼라 환자를 보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병원에 이제 얘기했는데 오늘 이제 확진 검사 나온 건 아니고요. 일단 초기 아마 PCR 검사인 것 같은데 양성이라고 좀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확진은 2, 3일 이내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큰 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차피
봉사를 가서 거기서 환자를 봤었고 귀국한 사람이니까 사실 이건 타산지로 삼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의료진이 파견됐을 때도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자기도 괜찮을 거 생각하고 귀국했다가 발병하는 상황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나라 전문가 파견할 때도 타산지로 삼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네, 그렇군요.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 진단을 얘기 잠깐 하셨는데 이 에볼라 바이러스 진단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현재 지금 진단법은 3가지로 하는데요. 일반적인 바이러스 진단하고 같습니다. 첫 번째 PCR에서 검체 유전자로 확인이 한다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이제 배양을 해서 확인된다든지 아니면 항체 검사를 해서 첫 번째 항체에서 IgM 항체가 한 번이나 검출되든지 아니면 IgM 항체가 한 번 검출되거나 IgG 항체가 음성이었는데 2, 3주 지난 다음에 IgG 항체가 양성이 되거나 아니면 타이터가 로우 타이터는 하는 사람이 한 4배 정도. 나는 의사다 해서 너무 어려워요. 예, 일단. 하여튼 그러면 잠복기 중에도 진단은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떻든 잠복기 중에는 바이러스 활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진단이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문제네요. 그럼 증상이 시작되어야. 예를 들면은 오늘 뉴욕에서 발견된 그 의사처럼 그쪽 지역에 그 서아프리카 지역에 갔다 왔다라고 하면 21일간은 무조건 격리를 시켜야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렇게 안 하고 있었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공화당 쪽에서 되게 하고 비행기도 띄우지 마라. 비자도 주지 마라. 공화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상황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오바마 정부가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그 3개국에 있었어도 정말 아무 상관없이 그런 환자와 전혀 노출이 없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야 뭐 사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사람은 실제 환자를 봤잖아요. 그리고 그때 미국 첫 환자도 사실은 임산부가 너무 열이 나고 힘들어하길래 택시에 태워가지고 그 사람을 병원에 이송을 했었던 그러니까 사실은 착한 일 하려고 했다가 감염된 사례인데 그 사실을 설마 그 사람이 에볼라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나는 그런 환자에 노출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이 커지고 의사들이 놓친 이유 중에 하나 그랬던 이유였거든요. 지금 좀 전에 교수님 그 잠복기 중에는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좀 떨어져서 진단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감염은 어때요? 그 시기에는 그러면 이 사람 대 사람으로 감염되는 것도 약한가요? 아니 현재로서는 전혀 감염을 일으키지 않는다. 잠복기에는 감염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단도 안 되고 감염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전파 자체가 환자의 혈액에 섞여 있는 체액들이나 아니면 환자의 체액으로 감염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잠복기에는 증상도 없을 때는 바이러스가 증식도 안 하고 그런 혈액에 나올 만한 일들도 없고 체액에 흘러나올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잠복기는 전혀 감염되지 않는 패턴을 받게 되고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그렇죠. 이제 열이 나고 본인이 이제 증상을 느끼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전염력도 생긴다. 근데 우리는 저 EBS가 아니잖아요. 체액 얘기 잠깐만 해보면 성관계로 어디까지가 체액이에요? 성관계로 얼마요? 성관계도 얼마요? 그래서 성관계로는 지금 이제 논문마다 좀 다르긴 한데 특히 정액 내에서 검출돼서 하는 게 제일 오래 검출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요. 그래요? 성관계도 한 7주 이상은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에볼라 진단된 완치된 이후에도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곤 있거든요. 역시 양강. 난 그냥 체액이라고 했을 뿐인데 곧바로 성관계를. 그러면 이것도 성병이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니, 당연히, 그건 그렇고, 뭐, 콧물 이런 데서, 콧물도 이제 마지막이 되면 출혈성 성향을 보이니까, 콧물에 피가 섞여 나오고 침 이런 것도. 침 자체만으로는 심각히 전염된다는 얘기는 없는데, 그러니까 침이 이제 막판 되면은 이제 여기 잇몸에서 이제 출혈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침이 섞여서, 혈액이 섞여서 나오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현재 지금 농도가 제일 높은 건 혈액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혈액이 섞여 있는 모든 거는 전염성이 정말 강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일부 체액들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정액이라든지 소변은 아니죠. 소변에서 일부 검출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오만 체액이 그리고 이제 근데 뭐 대변에서 검출된 적은 또 없다 그래요. 바이러스가 대변에서 나온 적은 없다 그러는데 다만 대변에 혈변을 보게 되면 피가 섞이니까 그런 경우에도 전염이 가능하고 땀이나 뭐 이런 땀에서도 일부 검출된다 그랬는데 양이 많지는 않은 걸로 알려져 있어서 땀 자체만으로 전염은 또 근데 땀이 이제 막판 되면 피부에 수포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가 수포가 되면서 수포가 터지면서 땀처럼 흘러나오잖아요. 그럴 때 그런 체액들은 다 감염성. 그건 진물이죠. 땀이라기보다는. 진물인데 이제 땀이랑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다. 나 진짜 전문가 같아. 우리가 이상한 거 물어봐도 다 그러니까. 척척 박사야. 이야. 그것도 되게 진지하게. 그러니까. 아니 체액은 어디까지 말하는 건가 이런 거는 아무도 안 물어보잖아요. 일반 언론 기자들이.
일반인들은 물어보죠. 체액이 뭐냐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인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그렇죠. 거를 대신 여쭤보는. 그러니까 체액으로만 전염된다고 이제 질문을 이렇게 얘기를 막 한참을 하면 그 체액이 뭐냐고.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 사람 자기 스스로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체액이 뭔지 모르니까. 난 일반인인가봐. 그 서아프리카에서 유행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뭐 야생 박쥐를 뭐 먹어서 그런 것 같다. 뭐 이런 추측은 나오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사람에서 시작된 바이러스는 아닐 거라고 처음부터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이제 과일 박쥐라 그래서 프루트뱃이라 그래서 과일 박쥐에서 항체 검사를 했더니 그거 예. 그 과일박쥐 정글의 법칙에서 SBS 정글의 법칙에서 잡아가지고 먹었어요. 과일 박쥐? 예, 과일 박쥐. 과일을 먹는 박쥐예요? 예. 과일 박쥐가 예, 과일 먹나요? 박쥐, 예, 과일. 흡혈하지 않고. 흡혈도 아마 하는 거로 알고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거는 되게 건강하겠다 그 박쥐는. 과일만 먹으면. 그러니까 구워 먹었어요. 거기서는 정글의 법칙에서.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뭐 부시라 그래서 그런 과일 박쥐를 이제 말려가지고 이제 먹는 이런 이제 전통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박쥐를. 근데 이제 그게, 육포처럼. 예, 육포처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나라로서는 그 나라의 문화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보신탕을 먹는 외국에서 막 혐오해도 먹는 거 마냥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지만 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찾아보면 이렇게 말려가지고 포가 떠져 있는 게 딱 보여요. 그래요? 박쥐 모양대로. 예전부터 먹던 거면 먹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아마 전통 음식 같은 거나 이제 뭐 손님들한테 대접하는 그런 음식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뭐 말려서 이미 오래돼 버렸으면 바이러스 살지는 않을 텐데, 이제 그거를 포를 만들기 위하면 이제 혈액도 흘러나오고, 그러니까 포를 만들면 이제 조작을, 이렇게 조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리하는 과정 중에서 아마 노출되면서 인체로 들어왔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글의 있습니다. 법칙에서 그거 구워 먹은 분 검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해봐야 되나요? 아니, 뭐 이미 그분도 20일이 지난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그러네요. 다행이네. 20일이 지났어요. 다행이네. 에볼라 바이러스 치사율이 이게 뭐 90%에 달하던 치사율 요즘엔 뭐 50%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도 들리긴 하던데 어쨌거나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서 감염력이 월등히 좀 높죠. 감염력보다는 감염력은 어차피 접촉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호흡기 바이러스, 호흡기 전파가 뭐 독감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전염력 훨씬 떨어지는 거죠. 그다음 치사율은요? 치사율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고가 됐던 바는 그러니까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아웃브레이크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적게 죽을 때는 한 20% 죽었고 많이 죽을 때는 90%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맨날 이제 전문인가들이 맨날 얘기 20에서 90% 이제 얘기를 하나만한 숫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지금 상황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감염력이 계속해서 확산되면서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초기에 한 80% 뭐 이렇게 얘기를 나왔었는데 현재 9,000명 발생해서 한 4,500명 사망했으니까 한 50% 정도 사망률 정도 얘기하는데, 근데 일부 이제 사망자들이 이미 사망해서 발견된 환자들 집계가 안 됐을 거기 때문에 WHO에서는 사망률을 한 50%는 낮고 한 70% 정도 봐야 되지 않겠냐 얘기를 하시는 분들 좀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발생한 환자 4분인가요? 지금 그 오늘 나온 분까지 하면은 4명이죠. 그 중에서 사망자는 한 명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의료 수준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진짜 환자 보는 얘기를 좀 저희가 들어보면, 그러니까 뭐 인공호흡기를 달고 뭐 이런 적극적인 치료는 할 수도 없다는 거고요. 있지도 않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이제 환자들이 기본적인 수액 공급과 뭐 수혈 정도 하면서 저절로 회복되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하고 미국에 와서 정말 뭐 지맵부터 시작해서 뭐 조금이라도 효과 있을 만한 약들 다 투여하고 중환자에서 인공호흡기도 다 필요하면 달고 그다음에 수액 공급도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뭐 영양구도 충분히 하는 상황에서는 일단 사망률이 이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맵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뭐 치료제라고 소개된 것 중에 하나긴 한데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가 정확하게 치료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그러니까 별로 준비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참 놀라운 국가인 거는 에볼라가 언젠가는 이제 적성 국가에 넘어가서 생물 테러 무기로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맵이 나온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에볼라를 치료하려고 하는 그런 거보다는 생물 테러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또는 혹시라도 에볼라가 지금처럼 갈지도 모르니까 준비를 했기 때문에 동물 실험 단계까지는 진행을 했으면 동물 실험이 끝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단하네. 그러니까 유인원에 감염을 시킨 상태에서 지맵을 투여했을
때 유인원들의 사망률이 거의 10% 내까지 떨어지는 것들이 이미 확인이 됐었고요. 지맵 자체는 우리가 아는 안티바디의 복합체예요. 거기를 유인원에 감염을 시켜서 에볼라 감염을 시켜서 그 유인원에서 그 항체가 만들어진 것 중에 효과가 있는 부분들을 몇 개를 3-4개 정도 성분을 뽑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제 항체 그 믹스 주스라고 보통 항체 칵테일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에볼라 같은 경우는 초기에 바이러스가 확 너무 많이 퍼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 같은 어떤 염증을 악화시키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사망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초기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떻든 지금 막 걸린 사람들 피 수혈 막 뽑아가지고 모아놓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이유가 이제 그 항체 만들어진 항체가 중요한 걸 생각이 되고요. 추후 연구 방향은 어떤 거냐면 그런 거를 인위적으로 이제 그 항체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바이러스나 이런 증식을 시켜가지고 대량으로 만드는 방식들. 우리나라에 뭐 셀트리온 이런 게 그런 거 잘 만드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가 지금 다 주된 방법으로 갈 것 같아요. 서아프리카에서도 거의 할 수 있는 치료가 그런 수혈. 이미 다 에볼라에 감염됐다가 나은 사람의 피를 뽑아다가 치료하는 그 수혈을 해주는 그런 식의 약간 원시적인데 그런 것도 이제 그런 치료법도 가능하다는 얘기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몸에서 만들어진 항체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이제 예방이 될 것 같다. 한 번 걸린 사람은 안 걸릴 것 같다는 이제 이게 있으니까. 가설이죠, 아직까지는. 가설이죠. 네. 더 걸릴지 모르겠는데. 근데 항체, 그러니까 문제는 근데 그 항체 양이 한 사람한테 뽑아봐야 양이 너무 불충분하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투여를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거밖에 없으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대량으로 증식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 안 되고 지금 연구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개발 방향은 그렇게 갈 그쪽으로 것이다. 할 거라는 거죠. 예. 항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지금 지맵이라는 그 치료제도 그러니까 어떤 왜 우리 저 항생제 같은 거는 세균을 직접 죽이는 약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 약은 그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항체를 많이 만들어서 그 항체가 투여하는 거죠. 그 바이러스를 잡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군요. 있고 이제 사실 그 외에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캐나다하고 일본에서도 이제 효과가 있을 거로 예상되는 약이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항바이러스에 해당되거든요. 직접 공격하는. 직접 해서 항생제 유전자 유전자 조합할 때 그거를 막는다든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유전자 단계 또는 단백질 형성 단계에서 이제 그걸 억제하는 그런 약들은 개발이 돼 있고 그것도 이제 임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자, 에볼라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는 G맵. 그리고 안 막히는 길을 찾을 때는 T맵. 손석희래매 오늘. 신동엽을 추구한다니까. 자, 그만 웃기시고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논란이 되고 있는 에볼라 구호 의료진 파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사람, 파는 사람, 훔치는 사람. 레드마켓, 인체를 팝니다. 장기와 뼈, 살아있는 사람을 사고 파는 섬뜩한 지하세계. 삶과 죽음이 냉정하게 현금으로 거래되는 시장. 전세계 장기 브로커, 뼈도둑, 혈액농장, 아동 납치범 추적에 관한 이야기. 레드마켓, 인체를 팝니다. 서점에 있습니다. 오늘 아셈 정상회의 차원에서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유럽과 아시아 간 협력을 주제로 한 것은 매우 시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여러 나라로 확산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데 이어 보건 인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파견 인력의 안전이 무엇보다 최우선이므로 선발대가 먼저 가서 안전 대책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점검한 다음에 본대 파견을 추진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파견 국가는 현재 보건 인력 수요가 가장 높은 라이베리아와 시에라리온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복지부와 국방부는 가능한 조속 보건 인력 모집을 위한 절차를 개시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더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죠. 그동안은 에볼라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지 사실 강 건너 불구경 뭐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남의 일이 아니게 됐어요. 갑자기. 그러니까요. 대통령께서 아셈 국제회의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의사, 간호사, 검사위원들을 보내겠다.
라이베리아나 시에라리온에다가 파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미 선발 때도 보낸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냈나요? 아니면 보낼 건가요? 겁니다. 보낼 11월 거군요. 초에. 예. 이러다가 에볼라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로까지 번지는 것 아니냐는 공포감이 아주 대단합니다. 사스 때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은 김치를 먹기 때문에 안전할 거라는 뭐 이런 자조 섞인 농담까지 나오고 있던데요. 그게 왜 자조 섞인 농담이야? 그냥 농담이죠. 그냥 농담이죠. 된장 먹어서 김치가 김치 된장 먹어서 괜찮을 거다. 참. 자, 우선 에볼라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곧 우리나라 의료진이 아마도 파견될 것 같은 그 서아프리카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갑 교수님이 갔다 오시진 않았어요. 네. 하지만 저희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현재 서아프리카 상황이 어떤지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 사실은 여기 말하는 국가들 의과대학이 대부분 하나나 2개 정도밖에 없는 국가들. 의사 1년에 뭐 나오는 사람 숫자도 적은데 또한 의사가 돼도 대부분 유럽으로 공부를 가서 중에 절반은 다 유럽에 남아있는 의사도 많지 있게 됩니다. 않고. 왜냐면 유럽도 의사가 부족한 지역이 많으니까. 야, 우리나라가 60년대 중반, 70년대 초반에 왜 졸업생 절반이 막 미국 가고 하던 그런 거랑 비슷한 거. 그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가난한 나라니까. 더 가난하죠. 여기는. 예, 그다음에 계속 내전 시달렸고 계속 네. 해서 자기 스스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없고 초기에 이제 환자들이 몰려왔을 때 의료진들이 많이 죽어서요. 그러니까 400여 명 감염돼서 그 중에 한 250명 사망한 거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의료진만. 네. 그러니까 주로 다 의사 아니면 간호사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사는 간호사일 거고 그나마 없는 숫자에서 사망을 했고 일부 의사들은 초기에 이제 폭동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병원 떠난 의사들도 있고. 네. 예. 그런 사람도 있어서 실제로 지금 그러니까 뭐 현지에서 들리는 얘기들로는 그러니까 환자를 치료한다기보다는 환자를 그냥 수용하는 정도의 상황 수준밖에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그 5,000명 파견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파견을 하고 있는 게 계속 지역에다마다 공병들 들어가서 계속 지금 병원을 지어주고 있는. 그래서 미국에서 1,700병상을 지어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병상만 만들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병원을 채워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럼요. 네. 예. 미국과 영국은 지금 뭐 의료진을 현재 파견해서 환자를 돌보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일본이나 중국들도 이미 파견을 한 상황이고요. 가서 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의료진들이 다 이미 가 있어요. 가 있고 이제 한국 의료진인지 그러니까 저희가 들은 얘기로는 뭐 여러 가지 NGO 단체를 통해서 한국의 의료진들도 일부 파견됐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실제 누가 갔는지는 언급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계 사람이 아마 뭐 의사는 아니어도 뭐 행정 파트든 뭐든 간에 NGO 단체 소속으로 그쪽을 돕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들리고요. 근데 그렇게 의료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이분들 가서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미국에서 거점을 하나 만들어주면 들어가서 이제 격리구역 만들고 환자 이제 트레아자라 그러죠. 환자를 이제 구분해서 이제 에볼라 의심되는 환자 구분하고 그다음에 확진 환자 따로 두고 뭐 이런 식의 역할들 하고 기본적인 말씀드린 대로 어찌 특별한 치료가 없으니까 기본적인 치료들만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자가 중간에 갑자기 뭐 심정지 일어나고 이러더라도 CPR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고 할 수가 없는 게 CPR하다가 이제 막 튀기 시작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 더 튀게 되고 방호복이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정말 기본적인 치료만 해주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보존적 치료만 하고 해서 환자를 격리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관리. 환자가 진단돼서 빨리 병원에 들어와서 지역사회에 다시 들어가는 것들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자료를 보면 현재 이미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영국은 740명까지 보내겠다 약속을 했고 또 750명의 군 병력도 별도로 영국은 그러니까 한 1,500명 정도를 지금 보낸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중국도 200명 그리고 쿠바도 165명의 보건 인력을 보내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고 있네요. 독일도 70명과 보건 인력 70명과 연방군 100명, 또 미국은 65명의 보건 인력과 3,000명의 군 병력. 스페인, 프랑스, 일본, 노르웨이, 러시아 등등이 이 발병 국가로 파견이 이미 됐거나 될 예정이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됐으니까 이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 거겠죠. 근데 나는 이게 대통령이 우리 의료 현실이나 뭐 의료계의 의견을 전혀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뭐 아셈에서 약간은 그런 상황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우리도 보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어나운스하는 게 맞느냐 이게 좀 의문이 들어요. 여전히. 의료계한테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
양가인 모르잖아. 선생님 혹시 들으신 적 있나요? 저는 그 정도 높은 레벨이 아니어서.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좀 물을게요. 우리나라도 보건의료 인력을 파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개인적으로는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은 들어요. 저는 현재 상황이 너무 열악하고 그러니까 정말 한 명이 급한 그러니까 의료진 한 명이 급한 상황이어서 그래서 가는 건 맞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그 이런 아웃브레이크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기에 실제 아웃브레이크 짓는 지역을 잠잠하게 만들어야 선제적 방역. 예, 선제적 방역을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돼야 추후에 우리나라 들어올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3개국에서 발생했을 때 별로 걱정을 안 했는데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했을 때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나이지리아 우리나라 교류가 상당히 많은. 나이지리아는 인구도 되게 많아요. 예, 인구도 많고 유럽, 아시아하고도 교류가 많은 거여서 그나마 국경지대인 라고스에서 발생하면 끝나서 다행이지 만약에 그게 전국적으로 퍼졌었으면 지금쯤 이미 우리나라에도 벌써 감염자가 한두 명이 들어왔을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도 국제 공조 차원에서 이게 보건 의료 인력을 파견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일부 드는데 문제는 파견 인력에 대한 안전 대책이 지금 이번에 좀 격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하다라는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거에서 파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은 뭐 국경원 의사에서 한국인들이 많이 참여는 하고 있지만 실제 이런 지역에서의 참여도 그러니까 경험 자체 그런 지역에서 그러니까 구호 쪽에서는 많이 활동을 했지만 질병의 전염병 단계에서 퍼졌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방역한다든지 이런 쪽에 업무를 참여해본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사스도 발병 안 하고 지나갔고 실제로 제대로 이제 경험한 거는 신종플루가 있긴 있었지만 신종플루는 또 뭐 사스나 에볼라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치사율이 낮았던 그리고 이제 확산 속도나 이런 것들이 낮은 질환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종플루 같은 경우 이제 치사율이 낮았던 질환이고 인플루엔자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예전에도 걸렸던 바이러스가 좀 달라진 거 형태니까 조금 대처 능력이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에볼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거를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좀 경험이 상당히 부족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양비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실제 가서 우리나라 의료진들 교육할 겸 훈련 삼을 겸 훈련으로 이제 목숨을 걸고 하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그런 측면에서 가야 되는 측면들도 있고 그다음에 세계적인 인도적인 측면에서 가야 되는 거는 맞겠다라는 정도. 근데 사실 자원자 받아가지고 보내겠다고 하는데 그 누가 자원하는지 좀 저는 개인적으로 비뇨기과인데 비뇨기과 의사가 지원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간접적으로. 근데 그 사람은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요. 비뇨기과가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비뇨기과가 셀프 디스 가서 뭘 하겠습니까? 아니 왜요? 정액으로 퍼진대잖아. 근데 이제 뭐 그런 우려를 알았는지 어떻든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보건복지부 발표할 때는 이제 감염내과 전문의, 응급의학 전문의, 그 다음에 이제 중환자 전문의 또는 그와 동등한 경험이 있는 분들 중심으로 보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그것도 발표하고 나서 한참 뒤에 나온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부가 뭐 며칠 걸렸죠. 처음 보내겠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며칠 지나서 이제 준비를 부랴부랴 했겠죠. 아마 하여튼 저 대통령하고 최고위 몇 명 말고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복지부에서 이 추가 디테일들을 내놓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걸 보면 부랴부랴 준비했다는 느낌이 일단 드는데 의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몇과 전문의들 그리고 뭐 해외 의료 지원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좀 제한을 뒀고요. 아무나 오지는 마라 뭐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고 간호사도 감염 질환이나 중환자, 응급환자, 간호 경험이 좀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원을 해라라고 공모를 시작을 했는데 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원할지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이 부족하면 그럼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또 어디선가 강제로 차출하지는 않을지 이런 것들을 특히 이제 의료계에 계신 분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전문가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볼까요? 자원자가 많이 있을까요? 저는 숫자를 채울 만큼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여러 가지 그 NGO 단체나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 이게 무섭다고 해서 봉사를 안 하고 이러진 않으시거든요. 자, 그럼 깜신이 갈 생각은?
저는 자격 미달이죠. 이비인후과니까. 다행이구나. 자, 양깡은 뭐 자격 미달이니까 뭐 가고 싶어도 저는 못 가고 갈 것 싶어요. 같고.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못 가는 네. 거죠. 뭐. 저도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 임상의사로서의 자격 미달. 능력이 없고 아까 네. 뭐 일반인 수준의 질문밖에 안 하니까 자격 미달이네. 죄송합니다. 가야 되는데. 아니, 근데 문제는 이게 예. 가시는 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정말로 안전한 상황에서 좋은 큰 뜻을 품고 가시는데 이분들이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는 시스템이 그게 마련되어 중요하죠. 있느냐. 그러니까 자,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방호복 이런 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어떤 안전 대책들이 이제 가능합니까? 이제 방호벽은 저희가 이제 레벨이 이제 A, B, C, D 네, 네. 네 단계가 있고요. 예. 그래서 A 단계, B 단계는 인공호흡기가 산소공급까지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유해 가스가 들어오더라도 내부 안에 산소로 숨을 쉴 수 있게 네. 되고 C 등급은 이제 피부가 노출이 전혀 안 되는 단계 정도. D 등급은 이제 이렇게 마스크하고 이거 쓴다면 모자를 쓰면서 막기 네, 때문에 네. 일부 느슨해지면 목 부분에 이 부분에 피부가 노출될 수 있는 형태고 그래서 문제가 돼가지고 됐고 그다음에 C등급부터는 약간 코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체액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흡수가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코팅이 돼 있어서 그래서 현재 지금 미국에서 이제 기본적인 업무 방역 업무 내릴 땐 D등급 정도 그다음에 환자분은 없을 땐 C등급 정도가 낫다고 얘기 나오다가 좀 환자 발생 이런 다 C등급을 다 해라 이렇게 좀 올린 상태고 우리나라도 D등급만 지역 거점병원에 이렇게 보내놨다가 그러니까 이제 국가 지정 격리병원에 보내놨다가 이제 의사협회에서 약간 문제 지적을 하니까 선제적으로 좀 다 C등급으로. C등급. 그걸 다 이제 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미 이제 의심 환자를 다뤘던 인천의료원이라든지 국립의료원에는 이미 C등급이 배부는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른 쪽 뭐 부산이나 이런 쪽에는 안 보내놨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보내긴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방역복을 하더라도 사실 제일 문제가 계속 오늘도 이제 질병관리본부 담당자들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되게 방역복을 제대로 입더라도 벗다가 노출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그 미국의 감염자도 그렇게 감염.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미국에서 이제 아마 CNN에서 초콜릿 묻혀놓고 한번 그 테스트하는 동영상을 띄워놨거든요. 네. 근데 그냥 대충 벗다 보니까 정말 온몸이 다 초콜릿 묻혀놓고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했다고 했는데도 보니까 초콜릿이 묻어있는 부분들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들 그래서 국경의사회 같은 경우는 정말 다른 거는 2주 동안 옷 갈아입는 입고 것만 벗고 해가지고 거기서 테스트 통과 못하면 보내지도 않는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저도 때문에 그 얘기 들었는데 그 2주간 훈련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옷 입으면 굉장히 사실 마라톤 하는 것 같이 힘들다면서요. 예, 입어보셨어요, 교수님? 저는 그러니까 저희한테 D등급이 이제 신종 풀 때 배부가 돼가지고 네, 입어봤어요. D등급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생물 테러 훈련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D등급 그러니까 제가 언제나 그 시연하는 의사 감염내과니까 그래서 입었는데 1시간 입었는데 정말 온몸이 다 땀으로 다 젖었어요. 땀이 나서요? 네, 땀이 나서. 저 C등급은 C는 30분만 안 입어도 입어보셨어요? 굉장히 힘들다고 C등급은 그러더라고요. 아직 사실 배포도 못 하고서. 지금 최근 자료에 보면 정부가 17개 지정병원에 C등급 방호복을 5,300개를 배포한다라고 예정돼. 그게 지금 5,300개가 지금 질병관리본부가 비축하고 있는 전부예요. 전부예요. 네. 더 더 그래도 구입하겠죠. 5,000개나 갖고 있었다는 게 오히려 기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왜냐하면 정도- C등급을 안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들은 사실은 C등급 자체는 이런 생물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화학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테러에 있어서도 이제 다. 다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 방역법 같은 경우에 뭐 H5N1 같은 뭐 그런 뭐죠 그 조류독감 뭐 방역하고 이럴 때도 D등급을 보통 입긴 하는데 필요하면 C등급을 입어야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거 검사하는 사람들은 다 옷 입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좀 있으면은 우리 이재갑 교수님께서 C등급 입고 뭐 TV에 한번 나오시겠네요. 그러면 그럴 가능성도 있죠. 배제는 못합니다. 30분만 입고 있어도 굉장히 힘들다고요. 아니, D등급만이어도 D등급도 1시간이면 땀이 다 젖을 정도예요. 그때 아주 더운 완전히 차단되니까. 네, 차단되고 답답하죠. 답답하게.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 있으면 화장실을 가더라도 화장실 못 가네. 예, 옷을 벗어야 돼요. 패드를 차야 되나? 예, 아니 패드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도 그게 사실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화장실 갈 때 어떻게 할 건지 하고 이거 다 쓰니까 또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밥 먹을 땐 진짜 밥 먹을 때도 사실 다 풀고 먹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하면 밥을 어떻게 먹는지 하고 화장실 어떻게 가는지 상당히 궁금해요. 선지에서. 전문가가 아까까지는 다 대답했는데 지금 처음으로 막혔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안 막히셨대요. 매번 옷을 벗고
다 이제 소독된 상태, 겉에 소독한 상태에서 옷을 벗고 밥을 먹고 또 입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방역복을 하루에 몇 번을 갈아입어야 되냐면 화장실 가는 해서 4-5번, 네. 밥 먹는 해서 3번 하면 벌써 8번 정도를 입고 갈아입고 해야 되는데 보통 입는데 10분에 15번 걸려요. 뭐 입는데도 30분 걸린다는 말도 있던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면 네. 제대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숙달되지 않으면 한 30분 걸릴 수 있고요. 한 15분, 20분 걸리는데 하루에 8번 입고 벗고 하는데 그래서 40분씩 하면 하루 다 그것만 해도 가겠네. 3-4시간 걸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게요. 예. 아이고. 그 가격은 얼마나 해요? 가격 제가 정말 궁금해서 저도 찾아봤는데 네. C등급이 25불. 얼마 안 하네. 25불이. 아니. D등급이 제 실수는 D등급이요? 25불, 네. C등급이 75불, 75불. B등급이 120불, 네. A등급이 250불. 그래도 생각보다는 안 비싼데요. 네, 많이 네. 비싸지는 않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게 하는 게 벗어서 다시 입을 수가 없잖아요. 일회용인 거잖아요. 네, 그죠? 다시 입을 수가 없죠. 겉에 묻어버려, 그렇죠, 체액에 그렇죠. 묻어버렸으면. 그 A등급은 산소통을 메고 있던 네,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네. 그 산소통이 그러면 아, 산소통 빼고 옷 자체만. 그냥 옷 자체만 옷가격만 이렇게, 네, 그렇군요. 옷가격만. 근데 그게 아무런 뭐가 오염이 안 되면은 또 입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 일회용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오염이 그러기는 되는지 다시 안 되는지를 소독을 알 해야지. 수가 없잖아요. 그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네. 네. 일반인이야, 난 역시. 아니 근데 그렇군요. 저는 그 아까 G맵을 미국이 개발하고 있었던 거는 생물학적 테러를 대비해가지고 만들고 있었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감염내과 솔직히 굉장히 뭐 이런 말씀드리면은 죄송하지만 천대받는 과 중에 하나거든요. 그 급여 센데? 급여도 역시 안 되고 우린 EBS가 아니야. 급여도 안 되는 것도 많고 병원 내 감염 관리도 그렇고 뭐 일단 니네들 감염 관리 열심히 하라라고 말만 하지 병원장 입장에서 보면 돈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런 지원도 안 하다가 이제 나라가 이사장이 되고 나니까 이럴 야, 때만 니들 가야 이럴 되는 거 때만. 아니야? 네. 라고 하니까 이거 열받는 거 아니야? 나 솔직히 열받을 것 같아. 나는 그냥 여기에 언론사에 있어도 열받는데 선생님은 좀 솔직히 열받지 않아요? 어제는 뭐 JTBC에 나와가지고 저라도 가야죠라고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가서 그런 건 아니고. 열받으라고 막 부추겨. 제가 너무 피곤해서 잠깐 졸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기자한테. 그래가지고 막 한참 물어봐서 이거 그렇게 갈 사람이 없다 그러면 누가 가야 될까 그러더니요. 저라도 가야죠 이렇게 했는데 녹취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솔직한 얘기네, 지금 이 그래도. TV에 나가서 이제 안 되면 나라도 가겠다라고 말한 꼴이 됐군요. 그것도 공신력 있는 손석희의 뉴스룸에서. 네, 뉴스룸에서 손석희랑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기자랑 얘기를 하고. 야. 근데 손석희가 그 다음 코멘트가 그거였어요. 가겠다는 사람이 있네요. 와, 이런 식으로 악마의 편집? 이런 식으로 보내나요? 아니 근데 진짜 감염내과 그 감염 관리 뭐 이렇게 감염 예방을 하려면 여러 가지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정부에서 그런 건 지원 안 해주고 니네 깨끗한 병원만 유지해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감염 관리가 정부에서 관리를 해주고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게 몇 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감염성 질환 내성균 자라면 니네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내성균이 자라? 그러니까 병원 탓만 하고 병원 탓하고 네. 그 병원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네. 국회의원들이 매년 국감 시작할 때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병원 내 감염. 병원 내 감염의 그 등수를 매겨서 보고해라. 그래서 각 병원에 공문이 나오고 실제로 저도 공문을 받아요. 그러면 저희도 맨날 이거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올리면 보건소에 전화하고 제발 조금이라도 써줄 수 없냐고. 그러면 저희 보고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실제 병원의 안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고 이렇게 맨날 올리는데 작년에 한번 어떤 일이 터졌냐면 그러니까 그 전국의 100개의 병원에서 내성균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그 내성균 자료를 절대로 공개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 어느 병원에서 몇 명 한데 작년에 그거를 어느 기관에서 배포해주고 1등부터 1등까지 등수 매겨가지고 모병원 2병원이 제일 많이 나오더라 해서 공개가 돼가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절대로 안 하기로 했었던 건데도 그렇게 했어서 문제여서 사실 감염내과 의사를 살면서 제일 아쉬운 거는 좀 이상한 얘기가 많이 나갔는데 그러니까 책임은 많이 주어지는데 권한을 안 주는. 권한을 안 주는. 원래 우리 환자 안전 혹은 뭐 이번에 최근에도 우리나라 안전사고 많이 나지만 안전을 유지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건 하지만 비용이 티가 들어가죠. 안 나요. 예. 그 비용을 안 써도 일단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전 비용을 너무 아끼다가 맨날 이렇게 사고가 나는 큰 사고가 건데 나죠. 병원도 좀 더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감염내과 의사도 좀 더 뽑고 월급도 좀 더 주고 지금 국내 감염내과 의사가 몇 명이나 되나요?
얼마 안 될걸? 제가 150 몇 번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200명 200명 넘는데, 정도.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다 보내도 얼마 안 되겠다. 그래서 만약 6주 간격으로 계속해서 돌린다 그러면 이제 1년이면 다 갔다 와요. 그렇군요. 자, 잠시 깨알 광고. 안전한 병원과 관련해서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도 위험한 병원이었다라는 제목의 아주 재밌는 책이 있습니다. 네.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도 재밌어요. 네. 미국에선 베스트셀러, 한국에서는 적당히 팔린 좋은 책이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요. 예. 네. 지금 파견 이 의료진 때문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진짜로 많아요. 그건 일반 분들도. 네, 맞습니다. 예, 이걸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예방은 파견된 의료진이 안 걸려서 오는 게 제일 좋죠.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생각보다 이제 사실 의료진 200명 죽은 게 대부분 초기였거든요. 네. 거기서 그리고 이제 그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경우에 4월 전부터 개입을 해가지고 지금 거의 6개월 넘게 개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파견된 인력 중 1% 내외만 감염이 됐어요. 아, 그래요? 6개월 정도 지났으면. 최근 들은 얘기 중에 제일 그래도 희망적인 근데 얘기. 0%가 아니잖아요. 100명을 보내면 1명이라는 얘기고. 희망적인 것 같죠? 국경 없는 의사회가 얼마나 독한 조직이냐면, 이게 독하다는 게 뭐 꼭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는 뜻이죠. 열심히 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국경 없는 의사회에다가 자기네들 의사들 모을 때 감염됐을 경우에는 본국으로 송환하지 않는다라는 거에 동의를 해야지만 보내요. 거기다가 파견을 보내는 거야. 그럴 정도로 사실상 신체 포기각서를 쓰고 가는 거지. 그 정도의 각오가 없으면은 오지 말라는 거죠. 예. 지금 우리나라도 제3국에 가가지고 열날 21일간 기다렸다가 약간은 보내지 말자는 뜻인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보낼 땐 보내더라도 가는 게 맞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최소한 그래도 상황을 좀 파악하고 나서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해. 흥분하지 말고. 자, 지금 어떻게 하면은 차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 오늘 뉴욕에서 그 의사 한 명이 진단된 게 사실 우리나라에 주는 거는 상당히 시사할 바 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런 교육 다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도 이제 환자를 봤었었고, 언제든 발병할 수 있다는 거 사실 알매도 불구하고, 지하철 타고, 택시도 타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주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거기 파견된 사람 분명히 20일 어딘가 갇혀있을 가능성이 답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을 제3국에서 21일간이나 돌봐줄까요? 내 말이. 그러니까 이제 뭐, 잠복기니까 21일 있는 거는 뭐 별 문제는 없고요. 이미 그 부분에 협약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그러니까 저는 비공식 이거는 이제 얘기할 수 없는 얘기는 할 수 없는데 나라는 정해져 있는 거로 얘기는 들었어요. 서아프리카인가요? 아니 그건 뭐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나라는 근데 그 나라도 그러면 위험 지역이 되는 거네?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다만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그 나라긴 한데 그 가나다는 다른 나라 가는 뭐 이런 상황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딘지 말할 수 없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은 거긴데 지금 그 사람들이 머물러야 되는 관할은 다른 국가 가고 있는. 그런 식으로. 오케이. 대충 감 잡았어. 오케이. 뭐 이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더 걱정하는 거는 그러니까 거기서 현재 발병을 안 해야 되는데 한 명이라도 발병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도 현실적으로 물어봤어요. 왜 우리나라로 한다는 얘기를 제일 먼저 하지 않냐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지금 에어 앰뷸런스나 이런 것들이 보통 한 번 날아가기 시작해서 비행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가 않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걸 만들어서 보내도 수송기 한번 보내면 3-4번 이상 기착해가지고 거기서 다 급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지만 한 번에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3-4시간 거리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에어 앰뷸런스가 움직일 수 있는 거리로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차피 거기서 좋은 의료진한테 진료받을 거면 어차피 유럽 아니면 미국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에어 앰뷸런스가 뭔가요?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 의료시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러니까 뭐 의료시설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급이 있어요. 그냥 뭐 지금 현재 아주 응급은 아니지만 빨리 이송해야 되는 환자 정도 하고 인공호흡기까지 달려있으면 인공호흡기 달려있는 데도 있고 이런 거 같이 같은 에볼라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차단돼 있는 공간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환자를 이렇게 격리할 수 있는 시설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헬기가 아니라 그냥 큰 비행기입니다. 비행기인 거죠? 전용 비행기예요. 예. 그래서 보통 날라도 환자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이송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당연히 어디서?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코이카나 이런 데서 파견될 때 인터내셔널 SOS라 그래서 그런 거를 전담하는 그런 전 세계적인 회사가 있어요. 큰 회사들이. 그러니까 자체 내에 그런 비행기를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한번 하면 보통 뭐 한 번 이송하면은 그런 아까 에볼라 환자는 보통 한 4억 정도 든다고. 네, 한 번 이송하면. 4억 원. 야.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나라 의료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명 지금 가 있잖아요. 앞으로 네, 다 보낼 거고. 네. 그럼 그 사람들도 우리랑 지금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쵸. 하면은 네. 차단할 거고 네. 걸리면 어떻게 할 건지. 네. 그럼 그들이 뭐 그 선진국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하고 우리하고는 뭐 같은 수준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저도 찾아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일본이랑 중국이 자국 의료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프로토콜 이런 게 공개된 적이 없거든요. 그런 건 좀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제사회에서? 근데 왜냐하면 자국민들 내에서의 여론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쉽게 공개를 못 할 거예요. 맞아, 그런 것도 있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주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미국이 의료진 파견을 했으면 당근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당근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왜냐하면 적어도 내 의료진을 파견하면 우리가 그 의료진에 대해서 적어도 이 정도는 해주겠다라는 거기에 얘기가. 지맵도 포함될까요? 뭐 그걸 그 정도야 당연히 당연이지 않을까? 그거야 근데 이제 왜냐면 스페인이 이제 한 명 갔었고 자기도 뭐 2명인가 치료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다 지맵이 공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봐서는 국제 공조 관계 상황에서는 약이 정말 없어서면 모를까. 적어도 치료제를 공급하지는 않을까라고 예상만 하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네. 야. 근데 참 그게 문제예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그 선생님은 개원한 선생님이라고 하면 사실 개원한 선생님을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뭐 보내줄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병원은 문을 닫아야 되는 거고 대학에 있는 교수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감염내과 교수님 200분밖에 안 되는데 그 대학에서 어쨌든 인력을 빼야지 되는 건데 그 피해 보상을 어쨌든 국가에서 보상을 해줘야지 되는 거고 뭐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책이나 이런 것도 마련이 돼 있는 건가요? 이제 기자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 왜 저한테 자꾸 물어보지 모르겠는데 제가 갈 줄 알았어. 공무원들이 얘기를 잘 안 해주니까 애꿎은 갈지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기자랑 통화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기자랑 3일 전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감염내과가 얼마 없고 되게 한 병원에 한 명 있는 병원들이 그렇죠. 거의 한 70%고 메이저 대학이라든지 조금 큰 병원들이 2명, 3명. 근데 지금 처음에 원래 2, 3개월로 발표됐잖아요. 근데 2, 3개월 발표되는데 거기다가 의료진을 보낼 그 병원장이랑 이사장이 누가 있겠어요. 월급은 병원에서 병원에서 21일간은 격리돼가지고 어쨌든 환자를 못 볼 텐데. 그렇죠. 뭐 2, 3개월까지라도 뭐 간다까지 얘기가 나왔을 때 그거 어떻게 가? 그래서 이사장 허락을 받는 게 파견의 가장 중요한 관문이 되는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그리고 본인이 가고 싶다고 해서 그 허락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병원 입장에서는 얘가 가서 병원에 이익이 될지 안 될지도 또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뭐 홍보가 될 거면 좋지만 괜히 낙인 찍혀서 거기는 에볼라 갔다 온 의사가 있어 그래가지고 낙인 찍혀가지고 거기는 아무도 안 가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병원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는 더 문제는 내가 보고 있는 환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환자들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지금은 이제 최장 9주로 이제 줄어들었어요. 기간은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들었으니까 근데 적어도 내가 보던 환자가 담당 교수가 없어져가지고 환자 진료를 못 받는 상황들이 되는 거. 그다음에 감염관리 정책도 스탑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일의 연속성이 깨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쉽지가 거예요. 않아요. 대통령이 이렇게 무턱대고 의사를 보내겠습니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방역 검역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직원들서부터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정말 의료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의료계의 상황을 좀 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했어야지. 근데 이제 보건복지부 안에 있는 의사들도 이미 행정 업무를 한 10년, 20년 돼가지고. 아니, 그런 행정 업무를 하더라도, 어쨌든 그쪽에서 어떤 식의 업무가 필요하겠다라는 정도 얘기하고 나서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내는 건 보내는 거고, 만약에 진짜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에볼라 감염 환자가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이 대책 방안은 매뉴얼 이런 거 있어요? 내년에 있습니다. 공중보건 위기 대응 시나리오라 그래서 그런 사업단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체계적으로 준비를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신종 인플루엔자 때 초기에 좀 대응이랑 매스 커뮤니케이션 문제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많이 대비는 돼 있는데요. 다만 그래서 국가지정격리병원이 신종플루 이후에 이제 17개 병원에 한 300병상 정도 만들어지고 음압병실 한 100개 만들어진 건데.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에볼라가 환자 자체는 접촉에 한 거니까 사실 음압도 아니고 그냥 격리만 시켜놓으면 돼요. 되는데 다만 그 환자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피도 뽑아야 되고 그 그렇죠. 피를 가져와서 하는데 피는 농축된 바이러스 농축된 덩어리니까 그거를 검사할 수 있는 시설, 그러니까 독성, 그러니까 그 에볼라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중에 가장 독성이 심한 그룹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국내 BSL-4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질병관리본부에 다행히도 올해 초에 질병관리본부에 작년에 생긴 게 아니고 올해 작년인가 최근에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는 피 뽑아가지고 그거 들고 질병관리본부까지 가야 되는 건데 사실은 환자를 진단하는 검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환자 그렇죠. 그냥 뭐 혈액 여러 가지 빈혈 검사. 생겼는지 보는 검사들 매일 뽑아야 되잖아요. 매일 뽑아서 막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피를 계속 질병관리본부에다가 맨날 가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못 돌리는 거죠. 근데 그래서 초기에 인천의료원에 그런 일이 터졌을 때 검사를 할 수가 없어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 해서 그래서 진단까지 좀 시간이 걸렸는데 그래서 그 대책하기 위해서 이제 그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차에 다 싣고 다니면서 검사하는 거. 그 차 안에선 다 이거 방역복 입고 하게 하는 그런 게 간신히 최근에 돼서 그 차가 지나가면 차들이 저절로 알아서 다 비켜줘요. 에볼라 바이러스 피를 지금 수송 중. 와, 진짜. 그러면 지금 좀 전에 이제 그 사스 대처하느라고 우리가 뭐 신종플루도 그렇고 그나마 좀 이런 대량 뭐 이렇게 전염병 이런 것들에 대처하는 뭐 시설이랄 그럴까요? 인프라가 좀 확충됐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역설적으로 이번에 이제 에볼라를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감염병 대응 체제 이런 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이렇게 병원 자체에서 이게 BSL-4를 갖추고 있으면서 그런 에볼라 감염 환자를 볼 수 있는 센터 병원이 4개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에모리 대학이 질병관리본부 옆에서 생겼는데 그 이유도 사실은 에볼라 때문이기보다는 그 지역의 풍토병 중에 일부 병들이 그런 독성 바이러스라든지 독성 세균이 검출되다 보니까 그거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는 산턱에 있는 것도 있어요. 출혈열들 뭐 쯔쯔가무시 비슷한 여러 출혈열들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졌으면서 그게 지금 정말 제대로 지금 효과를 발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이 돼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 반드시 이제 BSL-4를 갖춰서 병원 내에서 검사가 다 가능한 걸 만들어야 되는데 다행히 국립중앙의료원이 내년도나 몇 년 이내에 좀 이사를 가잖아요. 이사 가게 되면 원지동 이사 가게 되면 이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 안에는 적어도 우리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 에모리 대학에 있는 정도의 시설 정도 갖출 수 있는 병원을 갖추게 하겠죠. 예. 자, 뭐 좀 딴 얘기인데요. 자료 보면 우리 아까 여러 선진국들이 사람 많이 보냈다라는 얘기 했잖아요. 네. 근데 돈도 이제 많이 내고 있는데 엄청. 네. 이 재정 지원 기준으로 보면요. 미국이 7억 6천만 달러로 가장 많고 영국은 4억 8천만 달러, 거의 5억 달러고요. 뭐 유럽연합 1억 8천만 유로 이거는 독일도 7천만 유로, 프랑스도 3,500만 유로, 노르웨이도 4,500만 달러 이런 식으로 지금 지원을 약속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60만 불 지원을 했고 앞으로 추가하겠다는 게 500만 달러예요. 영국의 100분의 1입니다. 그리고 노르웨이의 9분의 1이고 돈도 좀 더 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돈 내기 싫어가지고 의사들 먼저 이렇게 보내겠다라는 돈 대신 사람 보내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이 안 나요. 사람도 뭐 필요하면 가야겠지만 우리 사실 선진국 됐잖아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할 일은 해야겠지만 사람 보내는 것도 그렇지만 이게 돈도 좀 더 내야 될 것 같은데. 유엔에서 이미 이제 그거를 다 집계를 하고 있어요. 이미 이제 유엔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10억 불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모아진 게 한 36%에서 40%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500만 불을 하면 560만 불이 되는 거잖아요. 60만 불 하고 그 외에 익스트라로 500만 불 하기로 했으니까 현재 등수로는 11등이에요. 아, 그래요? 네, 현재 등수로는. 쿠웨이트 다음인가 그럴 거예요. 아, 그러면. 제가 진짜 확인했어요. 제가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몇 등인가를 했더니 11등 정도는 등수는 되더라고요. 괜찮은데 액수는 확 떨어지는 거네요. 그쵸, 액수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1등에서 5등까지가 거의 한 90% 내고 있고 나머지는 계산한 것 같은데. 뭘? 그 등수랑.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한 10등 정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좀 약간 눈치를 보는 뭐 이런. 비용 대비 등수가 가장 그 효율적인 금액을 있죠. 잡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색내기 좋은 금액이죠. 자, 우리가 참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대한민국의 수준을 낮춰가면서 괜히 비하해서 말할 필요는 없지만 얘기하다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또 너무 우리가 막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웃기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얘기를 나누면서. 평소에 감염내과에다가 지원도 열심히 하고 오늘 뭔가 불만이 많아 저 사람 지금. 형 그날이야? 한 다음에 혹시 감염내과 친구가 있으신 것 같은. 친구는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맞아요, 네. 맞아. 예. 자, 뭐 오늘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네. 많은 얘기 나오는데요. 자,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 진짜 오늘 많이 안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사실은 막연하게 조금 그 잘 몰랐던 부분들을 오늘 굉장히 말끔해지는 기분을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누가 물어보면 우리도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충.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깜씨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는 걸로. 자격이 없는 걸로. 자, 이미 자원하신 분들 솔직히 존경스럽습니다. 아, 그럼요. 그리고 앞으로 뭐 가시는 분들도 존경스럽고요. 꼭 혹시 가시게 되면 다들 조심하시고 아무 일 없이 돌아오셔가지고 우리 국위선양도 좀 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도 다하고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도록 제발 좀 나라에 계시는 분들 준비 좀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네. 그 이재갑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리면 그 피어볼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피어, 공포. 피어하고 에볼라하고 합쳐져가지고 만들어진 단어인데 그 정도로 좀 공포감이 큰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하고 보건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지막 정리하는 멘트를 좀 해주시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면 사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요. 그러니까 환자명이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걸 걱정하지 않고요. 환자명이 발생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낄 공포감이 사실 더 두려워요. 그러니까 환자 한 명이 발생을 하더라도 적어도 뭐 그 환자 한 명 치료 못할 정도로 우리나라 의사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허당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치료는 어떻게 하고 뭐 돌아가시 살찌든 간에 그냥 한 명 잘 치료해드리고 그중에 또 의료진들도 안전하게 할 만한 정도의 수준은 우리나라 갖고 있다고 보지만 그 한 명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의 전 국민이 느끼는 공포는 정말로 엄청날 것 같아요. 그거 자체가 오히려 우리나라의 어떤 정상적인 대처라든지 정상적인 어떤 방역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방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국민들은 자중하고 일단 국가에서 어떻든 좀 정말 믿기 어려운 상황들 많이 만들어낸 국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사들과 여러 많은 그 전문가들이 애쓰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재갑 교수님이 애써주고 계십니다. 네. 그러게요. 앞으로도 좀 더 많이 애써주십시오. 그런 것들을 바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는 의사다와 히포크라테스가 함께 마련한 특집 방송 에볼라 어떻게 볼 것인가. 네, 이재갑 교수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뭐 정리할까요? 여기서 정리하죠. 오늘 무겁네요. 네. 하여튼 나이사 같지 않은 방송이었습니다. 뭐 나이사 평소에도 이 정도 하지 않아요? 안 들으셨구나. 저희 집에 나이사 재밌는데. 하여튼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